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집결하는 모임과 행사는 이달 30일까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요. 유흥주점과 PC방, 대형 학원 등도 영업이 금지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가 450명을 넘었는데요. 대체 어떤 방식으로 예배가 이뤄졌길래 이렇게 급속도로 확진자 수가 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제일교회 관련 잠입 취재를 해온 쪽과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고요. 2부는 자동차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전기차와 배터리, 요즘 뜨거운 이슈죠. 자동차 전문가 김필수 교수와 알아보고 자동차 상담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생활이 묻고 정보가 답한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1부는 현장의 목소리로 생활 속 이야기 들어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지난 12일 교인 한 명이 최초 확진된 이후에 전국 곳곳의 관련 확진자 규모가 450명을 넘었습니다. 자, 어제 하루 동안에도 서울에서만 75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랑제일교회 관련 접촉자들이 검사를 거부한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확진 후에도 병원을 탈출하면서 대체 왜 이러지? 의아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현장을 오랫동안 지켜봐온 분과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평화나무의 신기정 사무총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그동안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관련 잠입 취재를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점을 집중해서 취재를 하신 겁니까? 네, 우선 좀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요. 예.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참 우려스러운 그런 대규모 실내 집회를 전광훈 목사가 이어갔는데요. 예. 이게 정말 문제가 없을지 좀 크게 걱정스러운 시선이 있었고요. 예. 다른 한편으로는 그 전광훈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에 보석 허가 조건을 잘 준수하는지 좀 많은 시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본 측면이 있었는데요. 예. 이런 두 가지 지점에 초점을 맞추어 취재를 진행해 왔습니다. 예. 자, 지난 4월 전광훈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에도 예배를 제외하고 수천 명이 모이는 각종 대규모 집회가 계속해서 열렸습니다. 자, 교회를 잘 모르시는 그런 분들은 교회에서 무슨 모임을 그렇게 자주 하나 이런 생각 하시는데, 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내용들로 또 얼마의 기간 동안 모이는 겁니까? 네, 저 기억하시겠지만 전광훈 목사는 특히 작년 10월부터 그 대규모 광화문 집회를 이어갔잖아요. 예, 예. 그리고 좀 수개월간 청와대 앞에서 노숙 집회를 하면서 소위 광야교회라고 하는 걸 운영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텐트를 치고 좀 모여서 노숙을 하고 그러면서 오랜 시간 동안 그 뭐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예. 근데 청와대 앞 불법 노숙이 금지가 되자 그 흐름이 고스란히 사랑제일교회로 장소만 바뀌어서 그런 지속적인 모임과 집회를 이어갔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네, 통상적인 정기예배 이외에 그 철야 예배, 뭐 기도회 등이 거의 매일 열리기도 했는데요. 예. 특히 전광훈 목사가 보석을 풀려난 4월 20일 이후에 그 대규모 실내 집회를 기획하고 그 자신의 지지세를 유지하는 데 신경을 쓴 게 아닌가 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자면 예.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경주 상주에 있는 열방센터에서 예. 그 전광훈의 말씀학교라는 타이틀로요. 대략 5천 명의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서 집회를 했고요. 예. 그리고 6월 8일부터는 사랑제일교회에서 목사 양성을 한다는 명목으로 좀 신학 특강을 이어갔습니다. 예. 또 7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역시 사랑제일교회에서 전국 지도자 말씀학교라는 집회를 열었고요. 같은 달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 동안 사랑제일교회에서 성령 대폭발 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예. 원래는 최근 이런 대형 집회를 지방에서 매달 하는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최근 그 교회 건물에 대한 명도 집행을 의식한 탓인지 예. 결과적으로 사랑제일교회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집회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덧붙여서 좀 각각의 집회가 갖는 그 행사 명칭과 내용이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좀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행사에 따라 이렇게 딱 분류되기보다는 정강훈 목사의 지지자들이 매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 예배가 아닌 좀 정치색이 들어간 집회였습니까? 네, 정치색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예.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열린 그 경북 상주 열방센터에서의 정강훈의 말씀학교 자리에서는 예. 그때 이제 정부의 그 재난지원금 자체를 맹렬히 비난하면서 또다시 이제 정강훈 목사가 저희가 보기에는 그 대통령 명예훼손성 발언을 계속 이어갔고요. 예.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난 6월 5일 날 검찰과 법원에 보석 허가 취소 의견서를 제출하고 또 별도로 고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말씀을 좀 정리하면 청와대 네. 앞에서 집회를 이어왔다가 그것이 네. 금지가 되자 네. 정광훈 목사의 좀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네. 사랑제일교회에서 이어갔다. 네. 그렇게 되면서 코로나19가 좀 확산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지방에서도 이런 집회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 지방에 계신 분들도 수도권까지 와서 이런 집회에 참여를 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네. 보시면은 이렇게 보통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통 교회는 집 근처에 있는 그리고 이제 가까운 지역에 있는 자기 지역에서 교회를 다니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지방에서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사랑제일교회에 모인다는 게 예. 그 예배에 참석한다는 개념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보다는 그 정광훈 목사의 어떤 정치적 선동에 좀 열광하고요. 그런 정치색과 신앙이 결합된 결과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정광훈 목사가 그 소위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라고 하는 지역별 대회를 개최를 했는데요. 예. 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그런 전국 각지를 돌면서 좀 개최를 했었고요. 각 지역별 행사 때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 수천 명, 10,000명 이상의 지지자들이 모여서 예. 좀 굉장히 열광했습니다. 그런 지역 행사를 통해서 전국 각지에 좀 지지자들이 더 많이 생겨난 측면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요즘에 많이 사람들이 좀 접하게 되는데 그 정광훈 목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예. 현재 구독자가 34만 명이 넘고요. 작년 초부터 정광훈 목사는 유튜브 구독자 밀리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과 그다음에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 설교를 통한 그리고 영상 메시지를 통한 지지자 확대 그리고 어떠한 뭐 헌금의 모금 예. 그리고 자기의 그 정치적 영향력 확대 등을 꾀했는데요. 그 어느 정도는 좀 성과를 내서 좀 그렇게 지지자들이 그 유튜브 채널의 영상을 통해서 더 모이게 됐고요. 예. 예. 그리고 그 구독자 34만에 매번 올리는 영상들의 좀 구독자 이렇게 영상 조회수도 굉장히 좀 높은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거의 모든 예배나 집회들은 예, 예. 실시간으로 송출이 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좀 전국의 상계에 있는 지지자들이 예. 또 그때그때 참가하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방역이 제대로 됐을지 의문인데 그동안 네. 어떻게 보면 확산되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거든요. 어떻게 네.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동안 이렇게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인데요. 예. 저희가 이제 현장 취재를 여러 차례 좀 가서 봤을 때 굉장히 우려스러운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최초에 좀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발생한 건 실제로는 8월 2일이거든요. 당시 확진자는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있었던 그 성령 대폭발 컨퍼런스에 참석한 것으로 좀 알려졌습니다. 예. 저희 이제 활동가도 그 당시 27일부터 29일까지 현장에 있었고요. 그래서 워낙에 코로나 전국이 엄중한 상황이라서 아마 예. 영상으로 보기에는 이제 교회 측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는 모습은 보였습니다. 예. 어느 정도 이제 의자 간격도 좀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마스크도 쓰고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 구석구석 다니면서 저희 활동가가 봤을 때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장면들이 많이 펼쳐졌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좁은 공간에 옹기종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제공한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밀집된 공간에서 굉장히 격렬하게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또 이제 그 하루 행사가 마무리되면 이제 2박 3일 행사기 때문에 잠을 자야 되잖아요. 예. 근데 교회가 아주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기 때문에 그 숙소가 부족해서 근처 찜질방으로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찜질방에 같이 모여서 이렇게 그 잠을 자게 됐고요. 예. 그리고 굉장히 이제 저희 활동가가 굉장히 당혹스럽고 놀랐던 부분인데요. 당시 이제 저희 영상도 이렇게 담아 오긴 했는데 예. 현장에서 만난 교인들이나 지지자들이 자기 이 사랑제일 교회에서 코로나가 발생하면 정말 안 된다, 큰일 난다. 그러니까 열이 나도 병원에 가면 안 된다. 막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경악했다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예. 네. 말씀하시죠. 네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그 내부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점들이 있었고 결국은 이렇게 터질 것이 터졌다. 예, 이렇게 예.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많이 보였습니다. 예. 만약에 뭐 확진 의심이 된다면 네. 그것을 은폐하려고 교인들 사이에서도 이야기를 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 현장 증언들은 그러한 부분들이 확인이 된 부분이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나타났지만은 내부의 뭐 카톡이나 문자 예. 메시지를 통해서 그러한 시도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그 7월 네. 말에 있었던 성령 대폭발 그 컨퍼런스에서 이번 네. 대규모 확진자가 좀 촉발됐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을까요? 네, 최초는 거기에서부터 촉발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중대본에서도 제가 어제 기사를 보니까 애초에는 8월 초부터 8월 3일인가요? 예. 그 일주일 정도 거기에 머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 검사를 받도록 하고 조치를 취했는데 예. 어제부터인가는 중대본에서도 요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행사를 주목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최초에 그 확진자가 나왔을 때 예, 예. 그 분이 2박 3일 동안 이렇게 출퇴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거의 3일 동안 계속 사랑제일교회에 머문 것으로 그 확진자 동선에 확인이 됐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으로 해서 그 부분들이 조금씩 예. 누적이 되다가 현재 이렇게 응축돼서 한번 폭발이 뻥 됐다. 터지는 예, 예.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은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검사 거부를 제보하는 자녀도 있고요. 부모님의. 네. 또 확진 판정을 받고도 병원에서 도망치는 사례도 있었단 말이죠. 네네. 이러는 이유가 뭘까요? 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예, 예. 조금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코로나가 처음 확산하기 시작한 2월 달부터 그 정광훈 목사가 광화문 집회나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통해서 좀 코로나는 별거 아니다. 예. 좀 야외에서는 전파되지 않는다. 그리고 뭐 코로나는 걸려서 죽어도 어차피 우리 목적은 하늘나라에 가는 건데 뭘 두려워하냐. 이런 어처구니없는 발언들을 지속적으로 해왔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발언들이 지속되다 보니까 평상시에 좀 가짜뉴스에 오염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정광훈 목사를 무조건 맹신하는 그 교인들이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예.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은 마비되고 그냥 정광훈 목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저게 맞는 말이야. 그래. 걱정할 필요 없어. 그리고 이러한 부분 우리가 혹시라도 이 안에서 코로나가 확진이 되거나 하면 뭐 정부나 서울시가 정광훈 목사님을 사랑제일교회를 탄압하는 도구로 이용할 거야. 이러한 어떠한 좀 몰상식한 그러한 생각으로 예.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은폐하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 체화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예, 60대 이상 확진자가 38%로 추정이 되거든요. 네네. 신천지의 3배 규모인데 네. 실제로 이 교회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예배를 많이 보시는 건지 아니면 전광훈 목사를 지지하는 지지층이 좀 연세가 있으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현재 그 사랑제일교회 이제 교인들이나 그다음에 그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예. 고령자분들,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비율로 보자면요. 젊은 사람들도 물론 일부 있긴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연세들이 좀 많으신 편이고요. 예. 현재 이제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뭐 이제 집회나 그런 데에서 일시적으로 모이는 지지자의 어떠한 구분점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
좀 희미해요. 이제 예. 등록 교인으로 딱 등록된 교인들만 교인이다 규정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 모여 있는 그 덩어리 자체가 예. 전체적으로 그냥 사랑제일교회 좀 광의의 좀 교인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고령자 비율이 상당히 높은 건 맞습니다. 자, 조금 전에 병원에서 도망치는 사례 발생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네. 경기도 의료원 파주병원을 무단 이탈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25시간 만에 검거가 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네. 교회 차원에서 방역을 위한 협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으로 네. 보면 사실 협조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제출 명단의 경우에도 교회와 무관한 사람이 연락을 받았다 이런 의혹도 있고요. 네. 교회 차원에서의 이런 대응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지금 오늘 현재 기준으로 봐서는 좀 문제가 어제부터 좀 심각하게 돌아가니까 예. 좀 교회 측에서도 좀 나름 협조하는 모양새는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반에 좀 허위 명단 제출 여부는 아직은 예단할 수 없겠지만요. 예. 또 한 가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일단 교인 명단 관리라든가 출입자 명단 관리 등이 좀 너무 구태의연하고 예. 좀 뭐랄까 체계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나 정강호 목사의 그런 위세에 비해서 뭐 기본적인 교회 운영 시스템이나 그다음에 이제 집회 관리 능력 예.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취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허위 명단을 제출했다면 정말 그 자체로 엄청난 큰 문제지만 좀 본인들이 설령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려고 해도 그럴 준비나 역량이 안 되는 것 아닌가 좀 이런 부분이 더 우려스럽고요. 예. 좀 아이러니하게도 정강호 목사가 헌금을 굉장히 강조를 하잖아요. 예. 그렇게 강조하면서 정말 실제로도 많은 돈을 헌금을 걷습니다. 근데 교회 내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실제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능력은 상당히 저하된 상태가 아닌가 좀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예. 지금 한교총이나 한국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같은 기독교계에서는 사랑제일교회에 이런 비상식적인 예배와 대응에 대해 어제 사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모든 교계가 이런 건 아니죠?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모든 교회가 다 이런 건 아니고요. 예. 다수 교회는 굉장히 상식적으로 잘 사회 공동체 속에서 자기의 좀 맡은 바 책무, 종교의 그런 역할을 잘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예. 이제 좀 눈에 띄는 좀 안 좋은 모습들이 보이는 게 사실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은 반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종교계 중에서도 성당이나 사찰과는 달리 유독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되는 이유 중 하나로 네. 이 운영 체계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불교계나 네, 맞습니다. 천주교계 등과는 뭐 어떤 점이 좀 차이가 있습니까? 네, 일단 불교와 천주교는 기본적으로 좀 중앙 집중적인 운영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불교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종단이 있긴 하지만 좀 대체로 한두 개의 큰 종단에 속해 있고요.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천주교는 바티칸 교황청 아래 단일 체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불교나 천주교는 어떤 지침이나 결의가 있으면 그게 좀 예외 없이 모든 개별 교회나 사찰에 좀 적용이 되죠. 예. 하지만 개신교는 좀 다릅니다. 좀 일반인들이 좀 보기에는 동네에 근처에 있는 십자가 있는 교회는 다 같아 보이지만요. 예. 한국 개신교는 군소 교단까지 합치면 좀 300개가 넘는 교단이 존재합니다. 예. 물론 전국에 한 8만 5천여 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이제 일부 대형 교단에 속해 있는 경우도 있기도 하지만 좀 기본적으로 수백 개의 교단, 예를 들어서 뭐 당으로 보자면은 한 수백 개의 정당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들이 협의가 되거나 어떤 것을 결의를 해서 행동하기에는 참 쉽지 않은 구조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 같은 교단이라고 하더라도 그 교단의 조직 최상위라 할 수 있는 좀 총회보다는 좀 지역별 노회, 정당으로 치자면 뭐 지구당 정도가 되겠죠, 지역당. 예. 그러한 노회,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개별 교회 좀 실질적인 교회 운영의 권한이 좀 많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예. 각각의 교회가 개별 행동을 하는 경우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아, 개별 행동을 한다. 네네. 자, 이번 주부터 수도권 내 교회는 모두 비대면 예배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좀 한 곳도 빠짐없이 좀 비대면 예배로 전환해서 좀 교회발 집단 감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같은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화나무의 신기정 사무총장과 함께했습니다. 생활의 달인이 되는 법이요? 하하!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들으셔야죠.
매일 사무실 건강한 자세의 달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리 씨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네, 나마스테. 자, 오늘 어떤 자세인가요? 네, 오늘은 척추 기립근 힘을 키워볼 거예요. 예. 이 척추 기립근은 척추 양옆을 따라서 길쭉하게 뻗은 근육을 말하는데요. 허리를 곧게 펴는 것은 물론 또 척추를 바르게 세우는 역할까지 합니다. 예. 하지만 이 운동량이 부족하고 평소에 안 좋은 자세가 습관인 분들에게는 허리 근육이 약화돼 있어서요. 이 척추 기립근 힘이 부족합니다. 바로 예. 우리 형진 씨. 그러니까요. 제가 자세가 좀 좋지 않아서 네. 이 척추가 좀 많이 아픕니다. 그러면은 오늘 그 운동을 통해서 자세를 통해서 척추 기립근 힘을 좀 단단하게 길러놔야겠군요. 맞습니다. 또 이게 또 중요한 게 예. 척추 기립근이 외부로부터 척추의 충격 발생 시 이 척추로 그 충격이 바로 전달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평소에 척추 기립근 이 힘을 길러서 허리를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 오늘 자세 한번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바닥에 두 무릎과 두 손바닥을 대고요. 네 발로 기어가는 자세로 시작을 해볼 거예요. 예. 네, 어깨 밑에 손목이 위치할 수 있도록 또 골반 밑에 무릎이 올 수 있도록 네 발로 기어가는 자세, 테이블 자세로 먼저 만들어 볼게요. 예. 네, 그 상태에서요. 왼 무릎을 바닥에서 떼어내고요. 왼 다리를 뒷벽을 향해서 쭉 뻗어볼게요. 예. 네, 벌써부터 힘드시죠? 힘들어요. 예. 네, 그 상태에서 엉덩이에서부터 일직선상으로 왼다리 쭉 뻗어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오른 손바닥도 바닥에서 떼어내서요. 앞으로 나란히. 예. 네, 그러면 이제 오로지 왼손바닥과 오른 무릎으로만 바닥을 지탱하면서 중심균형 무너지지 않게 여기서 유지합니다. 예. 5초, 5, 4, 3, 2, 1. 자, 이렇게 내쉬는 호흡에 오른손 왼무릎 다시 바닥 내려놓고요. 테이블 자세로 돌아옵니다. 이게 허리랑 복부 힘이 엄청 들어갑니다. 네, 굉장히 이게 됩니까, 이게? 네, 이렇게 들어가셨다면 예. 굉장히 잘 따라하신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척추 기립근 힘을 길러주는 자세인데요. 이렇게 5초 호흡 버티실 때 뻗어있는 손과 다리의 높이가 계속 아래로 떨어질 거예요. 예. 그렇게 떨어지면 안 되고요. 계속해서 나의 몸통, 상체와 일정하게 똑같은 높이 뻗어 있을 수 있도록 버티셔야 돼요. 허리 힘. 버티는 게 복부 중요하군요. 그렇죠. 예. 복부 힘으로. 그래야지 척추 기립근 힘이 길러질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허리가 휘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배에 살짝 힘이 들어가야 합니다. 예. 그거 좀 주의할 어렵네요. 때 그거 주의하시면서 예. 이 동작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분 투자하셔서 이 척추 기립근 힘 길러보시길 바랍니다. 자, 3분 요가 리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나마스테. 네, 3분 투자로 건강 챙기시고요. 2부는 자동차 상담이 준비되어 있는데 현재 유튜브가 생방 재생이 안 되다가 이제는 되는데 앱은 실시간 방송 보기가 안 된다고 합니다. 빠르게 좀 조치를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또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서둘러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시거나 애플리케이션 댓글창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시간은 짧고 질문 많거든요.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잠시 뒤에 선착순으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2부에서 뵙죠. 구석구석 알찬 정보들을 모아 지혜로운 생활로 인도합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올해 상반기 국내 전기차 배터리 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34.5%, 중국과 일본을 누르고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점유율만 봐도 우리나라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5년 만에 그 점유율이 4배 오른 상황인데요. 전기차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함께 주목받고 있는 배터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자동차에 대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대림대 자동차과 김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다룰 내용이 바로 그 전기차 시장과 배터리 관련입니다. 네. 뭐 우리 김필수 교수님께서는 교단에도 서시고 네. 방송도 많이 하시고 네. 다양한 또 자동차 정책 관련 자문도 하고 계시고요. 예. 각종 또 협회장도 하고 계신데 혹시 뭐 전기차 관련해서도 감투가 있으십니까? 한국 전기차 협회장 맡고 있고 또 어제 출범한 게 한국 전기차 기술인 협회에서 미래 전문가 양성 그것도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굴러가는 모든 것들을 담당하고 계신 뭐 젓가락 협회 뭐 이런 협회장도 하시잖아요. 예, 그렇죠. 자, 전기 자동차의 핵심 네. 부품으로 불리는 배터리,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배터리 시장도 물론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뭐 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규모 자체가 2016년에 150달러였거든요. 근데 예. 작년 2019년에 3년 만에 388억 달러, 거의 400달러 규모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주춤할 것 같더니만 친환경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예. 올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배터리 수출 자체가 2014년부터 뭐 12% 연평균 12% 이상씩 증가를 하고 있어서 뭐 국내 배터리 3사 워낙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예전만 하더라도 뭐 7, 9위 세계 순서가요. 근데 지금 뭐 1, 2, 4, 5인가?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올리 145죠. 145가 예, 예. 이렇게 올라갔는데 많이 올랐네요.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예, 예. 치고 올라가는 속도가 이 가장 대표적인 게 한중일 145입니다. 배터리가. 예, 이 중국 CATL 또 이 일본의 패나소닉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을 좀 물리치고 국내가 앞서고 있다는 거, 기술적인 부분들도 앞서가고 있다는 거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애플리케이션으로 크리스티 님께서는 전기차 배터리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시면서 네. 왜냐하면 제가 주식을 샀거든요. 예, 잘 되실 겁니다. 요즘 자율주행차의 경우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가 아닌 IT 기업 등 새로운 분야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전기차 배터리 분야도 궁금하거든요. 주로 어떤 회사에서 다루고 있습니까? 일반 국내는 3사 하면 LG화학, 예,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입니다. 세 개의 회사가 순서대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LG화학이 세계 1위를 석권하고 있고 기술 예, 예. 수준도 어떻게 보면 가장 높다고 볼 수도 있어요. 예. 그만큼 미리부터 많이 준비를 했는데 뭐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자동차에도 2차 배터리가 그거 말고도 예를 들어서 ESS, 예를 들어서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예, 예. 뭐 전기가 공급이 딸린다라든지 또는 전기 공급을 좀 많이 사용하고 덜 사용할 때 역할 분담이 ESS용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데 들어가는 배터리가 기하급수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꼭 모빌리티라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 다른 곳에도 뭐 굉장히 많이 쓸 수 있는 게 바로 2차 배터리거든요. 예. 그리고 기술이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열이 많이 나고 충격이 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 말씀드린 세 개 회사가 이 전고체 배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 고체 덩어리이기 때문에 충격도 강하지만은 열도 발생을 안 하는데 예. 이런 이 미래형 배터리가 한 3, 4년 후에 탑재가 될 것으로 양산형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이 3사도 이런 부분에 치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정부에서도 또 올인하고 있어서 아마 3, 4년 이내에 주도할 수 있는 미래 차세대 배터리도 우리가 시작되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을 사놔야겠네요. 주식, 예. 뭐. 자, 전기차 수명은 뭐 배터리와 직결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배터리에 대한 우수한 기술을 가진 회사가 전기차 시장에서 앞서갈 것 같은데. 예. 굉장히 난관도 많습니다. 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 하게 되면 휴대폰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2년 정도 쓰면 동시 통화 시간이 확 줄어들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이 전기차 배터리는 좀 더 기능 강화를 해서 오래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도 전기차 가격의 40%가 배터리 가격인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안하거든요. 예. 이거 10년 써야 되는데 10년 가느냐. 그래서 요새 자동차 제작사에서는 이 AS 기간을 배터리를요. 일정 이상의 SOC, 다시 말하면 충전 상태가 안 되면은 무료 교환을 해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강화시켜서 예. 소비자의 불안감을 많이 해소시키고 있다는 거. 또 기술 개발이 좋아지면서 급속 충전할 때 보통 한 20분 정도면은 거의 뭐 90에서 100% 충전하는 이런 기술도 벌써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예. 또 충방전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급속 충전하면은 배터리 수명이 좀 줄어드는데 이런 난관도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이 최근에 많이 좋아지고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 차세대 배터리는 충전 상태에도 좋고 예. 또 어떤 충격에도 강하고 여러 가지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3사가 많이 주도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현재 전기차 배터리 중 가장 오래 가는 것이 몇 시간 정도 됩니까? 물론 용량에 따라서 틀리지만은요. 전기차가 요새 나오는 것 중에서 500km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행거리가. 이게 이제 공인 이 주행거리거든요. 500km 정도면은 한 70kWh 정도 들어가는 굉장히 높은 거죠. 괜찮은데요? 1kWh당 한 5km, 6km 정도니까 거기다가 이제 가솔린 대비해서 같은 주행 거리를 갈 때 지금 현재 7월부터 이 급속 충전기 전기요금이 좀 올랐거든요. 한 25% 정도니까 지금 가솔린 대비해서 4분의 1 가격으로
장거리 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또 이제 500km 정도 가는데 이게 겨울에는 배터리 기능이 지금 떨어져요. 예. 거기다가 히터를 키면은 이 열원이 전기차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열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겨울철 히터를 최대로 킬 때 한 20% 이상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500km면은 350 정도. 그 정도 이제 주행 거리가 좀 짧아지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 500km에서 뭐 그 정도면은 서울 부산 가는 거 지장이 없죠. 예. 거기다 에코드라이브하고 제대로 하면은요. 예. 요새 나오는 게 뭐 700~800km도 간다 이런 얘기 하니까 예. 서울 부산은 여유 있게 갈 정도가 이런 전기차가 나온다. 특히 내년에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서 본격 출시가 되면 완성도 좋은 전기차가 엄청 많이 쏟아지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분들이 있으면은요. 뭐 여유가 있으면 내년이 괜찮을 겁니다. 내년에가 워낙 좋은 전기차가 많이 출시가 되고 예. 정부에서도 보조금을 한 1~200만 원 정도 줄이지만은 일단 선택의 폭이 높고 또 완성도 좋은 내구성 좋은 전기차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내년이 전기차의 진검승부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전기차는 내년에 사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올해 구입하시고요. 구입하신 분들 네, 보통 이제 전기차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1가구 2차량 중에서 세컨드카 형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엔트리카, 퍼스트카, 첫 차로서 이 전기차를 구입하는 부분이 많았다는 게 그만큼 단점이 많이 사라지고 있고 장점이 부각된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전기차 좋은 전기차 나오지만 아직 종류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국산 모델 같은 데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서 나온 전기차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차에서 엔진 변속기 빼내고 배터리 모터 넣는 거니까 쓸데없는 부품도 많고 또 차별화 또 내구성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한계점이 있어서 내년에가 그만큼 좋은 게 많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요. 맞습니다. 자, 뭐 휴대폰이나 노트북 등이 일체형 배터리를 사용하는 기기의 경우 배터리 수명이 더 짧다 보니까 배터리 교체도 교체해서 본품의 수명을 좀 늘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기차 배터리도 이런 식의 좀 수명 연장이 가능합니까? 수명 연장 가능하고요. 그래서 기술이 아까 좋아진다고 말씀드렸는데 휴대폰보다도 훨씬 더 기능을 좀 강화를 해서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터리 가격이 전기차의 40%거든요. 4천만 원이면 1,500에서 2천만 원이 배터리 가격입니다. 이거 중간에 고장 나면 일반 소비자가 2천만 원 주고 어떻게 갑니까 이게. 그래서 비싸네요. 무상 AS 기간을 늘려주고 만큼 굉장히 좋고 또 나중에 이 전기차를 폐차할 때 나오는 배터리의 기능을 봐서 측정을 해가지고 이 비상용 ESS용으로 또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걸 완전히 분해해서 리튬이라든지 코발트라든지 이 재료를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어서 국내에서 이 관련법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2조 3조 원 시장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여기 일자리 창출은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큼 전기차가 좀 가까워지고 어느 정도는 상용화된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에 또 진검승부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전기차가 결국 자동차 시장의 중심이 되는 날도 머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너무 빨리 오는 걸 별로 바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연기관차가 중첩 기간이 한 30년 정도 되면은 우리가 연착륙을 할 수가 있고 자연스럽게 각종 비즈니스 모델도 연계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전기차의 단점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글로벌 제작사들이 모두 다 전기차에 올인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빨라지고 또 매년 보급하는 것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해서 향후 5년 이후에는요. 뭐 생각이 완전히 내연기관차가 주도권을 완전히 바꾸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현재 보조금을 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인큐베이터 모델이지만은 앞으로 5년 정도 6년 정도 있으면 보조금도 줄어들면서 일단 내연기관차하고 치열하게 싸울 수 있는 그때가 되면은 내연기관차하고 또 싸울 수 있는 이런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예전보다 많이 짧아져서 한 10년 15년이면 완전히 주도권을 진다. 이게 바로 전기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실 독일 3사가 좀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이런 쉽지 않아요. 변화도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전기차에 대한 주도권을 제일 먼저 하는 게 미국하고 대한민국이 상당히 서두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전 인프라도 국내에서 3만 개 이상 깔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이제 보급되기 시작을 했는데 유럽은 디젤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클린 디젤이냐 하다 보니까 또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하려고 했더니 특허나 이런 것들은 또 도요타나 일본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 하이브리드 모델도 완성도가 좀 떨어지고 요새 나오는 전기차를 보게 되면은 전기차의 수준이요. 우리보다 좀 떨어진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이 대한민국하고 미국이 주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아까 한중일 싸움에서 배터리 기술도 신기술도 앞서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더 이 시너지를 낸다면은 미래의 먹거리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 또 예. 일자리 창출 역시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자동차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애플리케이션 채팅창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동차 상담 이어갑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에서는 건강, 세금, 자동차, 부동산, 노동 분쟁까지 생활 속 궁금증과 상식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상담실이 마련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 채팅창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8736번님, 에어컨이 밋밋한 바람 나오다가 시원하다 반복되는데 왜 그런 겁니까 하셨거든요. 이거는 가스보다도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증발기라든지 이 라인에 대한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역시 이 냉장 에어컨에 대한 부분들은 각 정비업소에서 웬만하면 기술적으로 좀 업그레이드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한번 정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아예 뜨거운 바람이 나온다 그러면은 가스 문제라든지 가스가 누출됐다든지 해서 완전히 빠진 경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또 예를 들어서 앞에 라지에이터 쪽에서 바람 받는 것도 청소를 해주게 되면 냉방 기능이 상당히 좀 덜어지기 때문에 아마 청소와 더불어서 그런 어떤 이 차고 뜨겁게 반복이 되는 부분들 아마 찾으면 될 것 같은데 특별히 문제점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네네. 비용이 많이 드는 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어떤 가스가 유출된다든지 라지에타나 이런 쪽에 이 증발기 쪽이라든지 장치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 그걸 갈아주는 비용은 좀 들어가거든요. 예. 근데 그 비용이 다른 거에 비해서 우리가 타이밍 벨트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7479번님, 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형 그랜드 스타렉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차량에 시동을 걸었는데 분명 시동은 걸려 있는데 악셀을 밟아도 작동되지가 않습니다. 시동을 껐다가 켜기를 10여 분 동안 몇 번씩 반복하면서 악셀을 연속적으로 밟다 보니 악셀 작동이 제대로 됐습니다. 다행히 출근을 해서 아직까지 이상이 없습니다만 걱정이 되네요. 2달 전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해서 그때는 시동을 껐다가 다시 켜니까 되더라고요. 다행히 일을 마치고 카센터 가서 연료 필터를 바꾼 적이 있습니다. 매일마다 아침에 시동 걸 때 또 그러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큰데요. 혹시 어디가 문제일까요? 교수님의 해박한 지식으로 한 방에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2009년식이면 벌써 10년 정도 쓴 겁니다. 예. 아마 스트렉스가 가솔린 디젤 나올 텐데 디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역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연료 필터 자체도 5, 6만 킬로미터 무작정 교환을 해는 교환 부품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도 영향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카본입니다. 카본이라는 게 불완전히 연소되고 또 연소될 때 찌꺼기가 모이는 거거든요. 예. 이게 예를 들어서 연소 특성을 굉장히 망쳐요. 또 품어줄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라인 청소를 한번 카본부터 청소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속 페달을 밟을 때 밟은 만큼 예전에 비해서 나가는 속도가 좀 줄어든다든지 예. 밟아도 이제 힘이 안 난다든지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런 특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카본 제거가 일단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고요. 예. 나머지 부품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특별한 문제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먼저 카본 청소부터 한번 해보시고요. 예. 밟아주시게 되면 상태가 굉장히 호전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카본 네. 청소를 좀 부탁을 네. 드리겠습니다. 8945번님, 대우 시내 영업용 버스인데요. 운행 중 시동이 한두 번씩 꺼집니다. 정비가 어려운데 왜 그런 겁니까 하셨네요. 일단 운행 도중에 시동이 꺼지는 것은 아이들링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정지하고 정거장에서 다시 출발할 때 아이들링이라는 게 뭐냐면 에어컨 같은 거 여름철에 에어컨을 많이 켜거든요. 그러면은 이 자동차가 시동이 걸려서 에너지를 많이 뺏어가는 장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조등을 킨다든지 에어컨을 킨다든지 다른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는 걸 켜게 되면은 아이들 업이라고 해서 보통 공회전 상태가 750에서 800 RPM 정도 되거든요. 아이들 업을 하면은 850, 900까지 올려주는데 미리 밟기 전에 에너지 소모를 줄여주는 거죠. 줄여주면서 힘을 충분하게 만들어주는데 아마 이런 라인에 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중간에 시동 꺼짐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아이들 상태일 것 같아요. 좀 그런 부분들. 그 부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버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정비에 대한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얼마큼 잘해주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명과 안전이 또 직결된 문제이기 여름에 때문에. 또 에어컨 많이 켜고 사람이 많이 타면 차가 무겁기 때문에 아마 그런
그런 기능에 대한 것들이 일반 승용차보다도 좀 더 까다로운 부분들도 있고요. 또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링이요? 네. 아이들링 한번 확인하시고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2657번님 19년 12월 소렌토 디젤이고요. 이제 8,000km 탔습니다. 시동 걸 때 딱딱딱딱 소리가 납니다. 왜 이런 걸까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하셨네요. 뭐 기동전동기일 가능성도 높아요. 예. 보통 시동을 걸 때는 시동이 걸리기 전에는 다른 장치가 하나도 안 움직이고요. 오직 배터리를 이용을 해서 기동전동기를 돌려서 엔진을 가동을 시켜주거든요. 근데 시동을 걸 때 딱딱거린다는 얘기는 기동전동기가 정상이 되는지 또 뭐 이게 우리가 기르기스 현상이라 그래가지고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시동이 잘 안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동전동기를 면밀하게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뭐 전압전류 테스트라든지 뭐 이런 세 가지 실험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동전동기가 문제 없는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그리고 배터리에서 기동전동기 쪽으로 연결되는 라인 자체는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기동전동기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만약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일단 그다음에 뭐 점화 장치로 간다든지 연료 쪽 공급이 제대로 된다든지 아마 그런 부분 봐야 되는데 딱딱거리면서 제대로 안 되는 거 기동 전동기 가능성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참 교수님께서도 차량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편할 텐데 이렇게 질문만 받고 답변 드리기가 좀 상상을 피면서 하는 거죠.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 시스템 어디 연결돼 있고 이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대단하십니다. 자, 2666번님 2015년식 K3 디젤입니다. 차량 구입 후 경고등이 연속 떠서 에어플로우 센서 그리고 EGR 밸브 등을 여러 차례 교체했습니다. 교체해도 경고등이 계속 뜨는데 이제는 흡입 계통 문제라고 견적을 80만 원까지 부르네요. 뭐가 문제일까요? 하셨거든요. 이거는 일단은 요새는 포터블 장비라 그래가지고 뜨면은요, 이 경고등이 뜨게 되면은 경고등에 관련된 원인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수리한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센서 종류들, 센서가 차가 폐차할 때까지 10년 쓰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이 자동차용 센서 최근 거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센서가 한 4, 50가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흡기 쪽은 공기흐름 센서라는 게 있어요. 에어플로우 센서라든지 뭐 필름 방식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초음파 방식 등이 있는데 그 센서 값이 좀 가격은 좀 나갑니다. 근데 그게 고장 날 수도 있고 그래서 흡기 쪽이다 그러면은 원인이 포터블 장비 가지고 보면은요. 이 뜨는 이 코드가 떠요. 그런 코드가 어떤 문제가 어떤 센서가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갈게 된다 그러면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 문제일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요. 근데 제가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것이 포터블 장비 가지고 경고등이 뜨면은 코드가 나오기 때문에 어디 센서 어떤 부위가 문제라는 게 좀 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갈면은 코드가 삭제가 되면서 고쳐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걸 다시 한번 좀 하시기 바라고요. 같은 곳에서 같은 문제 생기면 다른 곳 한번 확인 점검 한번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번 수리를 하셨는데. 왜냐하면 이러다가요. 차 많이 갈아요. 여기 갈고 저기 갈고 하다 보면은요. 뭐 비용도 비용대로 들어가고 원래는 그 해당되는 부품이 아니면은요. 그 비용을 받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쓸데없는 부분 갈아준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정비 쪽은 잘하는 데가 있어요. 잘하는 데를 나름대로 단골 정비업소 좀 찾으시고 만약에 몇 번 돼도 안 된다 그러면은요. 좀 소개 받아서 괜찮은 정비업소 다시 한번 가시면은요. 일방에 해결될 가능성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맺을 시간인데 4203번님께서는 저는 궁금한 건 없고요. 두 분 코로나 조심하세요. 저는 왕팬입니다 하셨는데 우리 교수님도 바쁘실 텐데 코로나19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대림대 자동차과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상황에서 폭염까지 덮쳤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 또는 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마스크를 착용한 가운데 이 무더위도 이겨내야 합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더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급적이면 외출 자제하시고 온열 질환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내일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